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포뮬러2 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시즌 개막까지는 저희 이제 촬영 시점에서는 조금 남기는 했지만 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도 3월 초 이때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2026년에 맞이하는 11개 팀들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1개 팀들의 순위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네. 2026 시즌의 성적 자체가 지금 와가지고 예측하기 되게 힘든 것도 있어요. 사실 24에서 25 시즌에 넘어갈 때는 굉장히 쉬웠어. 맥라렌이 뭔가 우승할 거라는 게 거의 그냥 기정사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정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말하는 게 거의 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해. 사실 사실은 못해도 한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봐야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될 거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은 사실 뭐 이런 거 하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게 사실 1등부터 11등까지 전부 이제 줄을 세워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승팀 맞추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밑에 팀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잖아. 이게 사실상 이제 그냥 유튜브니까 하는 거지. 나중에 시즌 끝나고가 아니라 한 시즌 중반만 봐도 네. 아니 무슨 어떻게 저런 말을 했었지? 우리가 스스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한번 한 팀씩 가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인 작년 우승팀 맥라렌인데 이제 기대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리그 최고의 드라이버 라인업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드라이버 모두 다 언제든지 우승을 노릴 수 있고 네. 두 드라이버 모두 챔피언이 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두 명의 퍼스트 드라이버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대해 볼 점은 어쨌든 운영의 안정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항상 맥라렌이 저희가 리스크로 꼽는 게 이 두 네. 드라이버 간의 뭔가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 마치 AI처럼 그러니까 레이스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놈의 그 파파야 룰은 어쨌든 진화를 거듭을 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그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체제가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사실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뭐 작년만큼 막 둘이 이렇게 피 터지게 이제 하다가 네. 누군가 이제 같이 리타이어를 한다거나 네. 사실 뭐 그런 경우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네. 또 이제 한 가지 점은 어쨌든 작년에 이제 우승 DNA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 전년도에도 컨스트럭터 우승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이야. 그러네. 그래서 우승 DNA가 확실히 있는 데다가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그리드 내에서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까지 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와가지고 뭔가 크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위권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탱킹을 아주 처음부터 감안했던 다른 팀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시즌에 집중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 변화되는 규정에 조금 못 그러니까 그런 발전이 없었으면 모를까. 아직까지 작년 데이터베이스로 보면은 육각형이 가장 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도 진심으로 하는 바람에 26년도는 조금 못 준비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맥라렌 하향세는 조금 그리기가 힘드네요.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시네요. 이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간단한 이게 이야기인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네.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전력으로 덤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26년도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닌 이상 사실상 26년도에도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고 네. 실제로 뭐 리스크가 아예 없는 편은 아닙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보자면은 어쨌든 파파야 룰이라는 거는 계속된 불안을 잠재하고 있다.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명의 퍼스트 드라이버를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이 둘을 잘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거겠죠.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노리스가 챔피언이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피아스트리가 그러면 챔피언의 자격이 없었느냐 하면은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둘의 그렇습니다.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야. 막판까지 뭐 정말 노리스가 리타이어하고 이제 피아스트리가 우승이라도 했었다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작년에 챔피언이 노리스라고 해가지고 피아스트리가 올해 양보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아무도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욕심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 차례다. 그러니까 좀 약간 반반씩 가져간다는 느낌이면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정 대격변.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 DNA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년도 우승한 게 이번 연도에는 전혀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모두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승 DNA 그 단계 26년도 시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파워 유닛 불안 뭐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뭐 저 점은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리스크는 아니긴 합니다. 다음 팀인 메르세데스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사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팀 이게 단순히 제가 메르세데스 팬이어서가 아니라 아닌 거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고 네. 사실 기대되는 점은 어쨌든 현재 최고의 엔진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제 그리드 안팎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2014년에 F1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딱 도입을 했을 때도 네. 그때 정말 멋진 차량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때 이제 루이스 해밀턴 선수와 함께 이제 월드 챔피언을 가져갔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규정 변화의 시기에 굉장히 강했던 정말 기술력 하면은 굉장히 또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네. 2014년에 약간 재림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드라이버 라인업이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을 먹은 안토넬리 에다가 어쨌든 검증된 베테랑 조지 러셀 선수이기 때문에 네. 현재와 미래 두 가지를 둘 다 보고 있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드라이버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된 리더십이 있겠죠. 토토 볼프 감독의 굉장히 안정된 리더십이 있겠고 거의 시즌 내내 뭐 다른 팀들은 어떻게 뭐 경질이 실제로 된 적도 있었고 네. 아니면은 경질설이 돌았던 적도 있었죠.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 토토 볼프 감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팀을 꾸준히 끌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팀 내 조직 문화가 좀 안정돼 있고 이 사람을 필두로 한 약간 전반적인 워크플로우가 좀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점은 뭔가 개발이나 뭐 그런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이제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네. 리스크는 어쨌든 결국에는 까봐야 한다. 아, 이거는 뭐 사실 모든 팀이 갖고 있는 리스크겠죠.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메르세데스한테 지금 당장에 보이는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뭐 이제 바레인 테스팅에 가가지고 막 토토 볼프 감독이 사실 뭐 레드불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원래 바레인 테스팅 때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성능 기대치를 조금씩 낮춰놓는 약간 상대팀의 방심을 유도하는 그런 샌드베깅 짓이라고 하는데 카드 한 장을 숨기는. 그치? 약간 그런 짓들이 원래 만연하기 때문에 뭐 토토 볼프 감독의 그런 말을 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뭔가 메르세데스한테 리스크로 보이는 점이 뭐 별로 없다. 정말 별로 없다. 해외에 있는 도박 사이트들에서도 네. 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배당률에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고 네. 심지어 조지 러셀 선수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배당률도 굉장히 이제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조지 러셀 선수 개인의 기량 때문이 아니라 네. 결국 이 메르세데스의 퍼스트 드라이버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만큼 메르세데스가 지금은 뭐 거의 걱정할 게 없다. 근데 뭐 까봐야 알겠죠. 그나마 걱정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메르세데스 옷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거 큰 걱정이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못 샀어요. 이거 지금 한국에 왜냐면 아디다스라 가지고. 네. 근데 왜 같은 아디다스인데 아우디는 수입을 안 해주는 거야? 아우디도 아디다스 스폰을 받나요? 아우디도 이번에 유니폼 스폰이 아디다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뻐. 그리고 아우디면 그 약간 전반적으로 회색, 검은색에다가 그렇죠. 형광주황이라서 평상시에 입기 좋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페라리 옷 같은 거는 그러니까 사봤자 입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별로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이 이제 저희가 되는데 이제 주황색 옷 뭐 이런 거 입고 학교 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물론입니다. 이 뭐 사실 뭐 애초에 새내기들을 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들을 일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돌아다니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저 멀리서도 주황색 그 오렌지가 걸어다니면 파파야 오렌지가 걸어다니고 아니면 에스턴 마틴의 그 청록색이 걸어다닌다고 한다거나 뭐 사실 뭐 저희가 너무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느낌이 어쨌든 그렇다. 같은 돈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페라리를 엄청 좋아하지 않고서는 안 산단 말이야. 그냥 F1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보통 레드불 사거나 메르세데스 사거나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옷이 조금 더 이쁘긴 이뻤다. 그리고 옷이 너무 비싸다. 그거는 뭐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지적해온 문제긴 합니다만은. 사실 F1 산업을 굴리려면은 그리고 이 산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옷으로 뽑아먹으려고 하냐고. 옷으로 도 뽑아야죠. 근데 요즘은 그냥 뭐든지 다 올라. 제가 야구도 보지 않습니까? 네. 야구 유니폼도 가격이 미쳐가지고. 야구는 또 꽤나 대중적인 스포츠인데. 그것도 한 18만 원이에요. 유니폼 한 장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여기는 그래 뭐 둘이 비쌉니다. 그냥 둘이. 아무튼 그렇다. 자, 다음 팀은 레드불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기대되는 점은 뭐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가 있다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완료된 교통정리. 사실 레드불의 작년 시즌은 굉장히 이 팀 내 불화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사실 크리스천 호너 감독이 경질로 시작되었던 네. 이 팀 내 권력 싸움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좀 뒤숭숭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랑 메키에스 감독이 과연 첫 해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건으로 보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약간 좀 그 안에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분탕질 치던 분들이 다 나가셨잖아요. 아, 이제 분탕질 치려고 친 건 아니겠다마는 특히 뭐 구설수에 많이 오르던 네. 헬무트 마르코 이런 분들도 이제 나가셨고 크리스천 호너도 이제 아예 그냥 레드불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이제 정말 로랑 메키에스의 팀이 된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교통정리가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작년 시즌의 그 절반을 보내면서 로랑 메키스가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반기에 그렇게 거지 같던 차량을 네. 후반기에는 완전 위닝카로 만들어버려요. 물론 막스 차에 한정해서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로랑 메키에스의 그런 약간 시즌 중에 조정력 네. 이런 걸 기대했을 때 만약에 레드불이 이번 시즌 들어가서 처음에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중간부터 다시 치고 올 만한 그 기대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고 네. 이제 리스크는 어쨌든 세컨 시트의 득점력이 계속 의문부호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정말 그 레이싱 부이스에서 한 4, 5년 이렇게 구르던 츠노다조차 이 감당하지 못했던 베르스타페 선수의 옆자리를 2년 차인 하자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자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젠 누가 올라오지? 로슨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돌고 돌아. 그렇다고 린드블라드를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너무 젊죠 아직. 츠노다가 아직 리저브로 있으니까 다시 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레드불에서 별로 원하는 그림이 아니긴 할 것 같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자르 선수가 전체 이제 드라이버 순위에서 여전히 네. 4강 구도가 유지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거기 안에서 어쨌든 놀아줘야 돼. 작년에 츠노다 선수 막 17일, 18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어쨌든 탑 8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게 이제 가장 희망적인 그림이긴 한데 네. 여전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체적인 파워 유닛으로 보내는 첫 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모두에게 그런 거긴 하지만 네. 특히나 이제 페라리나 메르세데스처럼 이전부터 계속 파워트레인을 만들어 왔던 컨스트럭터들에 비하면 네. 레드불은 이번이 아예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그게 신뢰성 있고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 엔진을 네.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베르스타페 선수의 은퇴죠. 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막스가 뭐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바레인 테스팅에서 자꾸 재미없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정말로 과연 베르스타페 선수가 만약에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네. 그놈의 그 탈출 조항을 써가지고 그냥 어딘가 내구 레이스를 하러 떠나버린다던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르스타페 선수가 뭐 메르세데스로 간다 에스턴 마틴으로 간다 이런 건 상관없고 요즘엔 그냥 아예 베르스타페 선수는 F1 자체가 이제 싫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실증 나는 게 심지어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 안 해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F1에서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사실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정말 F1에서 역사상 최고가 되겠다. 루이스 해밀턴을 넘어서 통산 포인트도 1위를 하고 뭐 통산 뭐 위닝도 1위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베르스타페 선수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통산 포인트가 뭐 3, 4위 정도 되고 그냥 뭐 하지만 어쨌든 챔피언 4번이나 해봤고 뭐 사실 지금 떠난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 물론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미 최고점이잖아요. 실력이나 그 명성이 그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서 오히려 지금 박수 칠 때 떠나느냐 아니면 폼이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올지 모르겠으나 온다면 그때 떠나느냐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베르스타페 선수가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는 하지만 박수가 좀 그래도 약간 잦아들 기미가 보일 때 떠나든가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완전 박수를 이제 막 치기 최고 데시벨로 지금 아직도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 어쨌든 아직 나이가 30도 안 됐고요. 젊습니다. 그리고 작년 후반기에 보여줬던 페이스를 생각해보면 정말 차가 베스트카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드 내에 한 평균적인 자동차만 쥐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는 우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다는 걸 작년에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베르스타페 선수가 없으면 레드불이 굉장히 암울해지거든요. 지금. 뭐가 남을까요? 린드블라드 선수가 빨리 이제 제2의 베르스타페 선수로 키워주길 바라야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드불 입장에서는 정말 막스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이겠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팀 페라리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네. 뭐 페라리 기대되는 점은 어쨌든 이쪽도 드라이버 라인업이 뭐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만만치 않다. 르클레르 선수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 네. 이게 그냥 저희가 지금 그냥 저희가 작년에 봤으니까 네. 뭐 루이스 해밀턴 르클레르 이러고 있는데 한 30년 뒤에 이 딱 돌아봤을 때 야 25년도에 페라리 드라이버 라인업이 르클레르랑 해밀턴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마치 저희가 한 30년 전 농구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네. 야 코비 브라이언트랑 조던이랑 같은 팀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네. 이게 두 선수 다 굉장히 지금 F1 커리어가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의 제 기량을 발휘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이쪽도 어쨌든 드라이버 라인업으로는 꿀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2025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상위권 팀 중에서 상당히 2026 시즌을 빠르게 준비한 팀이에요. 굉장히 그냥 중간부터 우리가 탱킹을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26년도를 위한 그냥 데이터 쌓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준비한 바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의 약간 그 비중이 늘어난 시기에 맞춰서 네. 이 페라리가 어쨌든 내구 레이스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 하이퍼카 이쪽에서는 완전 페라리가 거의 몇 년 연속으로 막 우승하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존 엘칸 회장이 네. 비판을 했었을 때 네. 그때 뭐라 그랬죠? 드라이버들한테 뭐 그냥 닥치고 차나 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아직 2위 확률이 이제 뭐 살아있고 네. 우리가 이제 그 내구 레이스에서 하는 걸 봤을 때 페라리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구 레이스랑 F1이랑 비교를 시켰던 거지. 근데 그만큼 내구 레이스는 완전 페라리의 효자 종목이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제 하이퍼카 그쪽에서는 옛날부터 하이브리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네. 어쨌든 같은 브랜드 안에 있으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전수를 받는다면은 이렇게 좀 전력의 이제 비중이 늘어난 이런 새로운 규정 하에서 네. 페라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리스크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다. 해밀턴 선수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으로 어쨌든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네. 르클레르 선수는 뭐 사실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르클레르 선수도 어쨌든 계속 밖에 팀들하고 루머가 나오기도 하고요. 르클레르 선수 본인은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전 누누이 말하지만 약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르클레르 선수 본인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르클레르의 측근이 그랬다더라. 르클레르의 에이전트가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르클레르 선수 입장에서도 만약에 페라리에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네. 해줄 만큼 해줬어요.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거를 탐색하는 거는 이건 뭐 실망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요. 당장 이 둘 중에 한 명만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페라리한테 그럼 과연 남는 플랜 B가 누구인가? 하스의 올리버 베어만 선수 뭐 장기적으로는 페라리의 미래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있겠고 그러니까 페라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압박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브랜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압박이 있을 테고 네. 프레드 바스웨르 감독의 입지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작년 시즌 말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즌 초반에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시즌의 통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굉장히 자원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네. 당장에 뭔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이제 당장 높으신 분들 앞에 가서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짓들을 좀 시즌 초반에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조급한 모습이 25 시즌 레드불 초반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25 시즌 레드불, 25 시즌 초반에 이제 막 그죠? 조급하게 세컨드 드라이버의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 그지 두 레이스만에 로슨을 치노다로 교체로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사실은 뭐 뭐든지 결과적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츠노다가 잘 적응을 했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그러네요.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페라리가 딱히 우승하는 장면을 막 제가 엄청 바란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해밀턴 선수가 페라리의 차량으로 포디움의 최상단에 서는 모습을 해밀턴 선수가 은퇴를 하기 전에 언젠가 어쨌든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F1 팬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모습 자체를. 르클레르 선수가 모나코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네. 몬자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해밀턴 선수가 이 페라리 차량에 이 페라리 옷을 입고 그 포디움 최상단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역사에 남을 사진이 될 거거든.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24년도 페라리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 특히? 어떻게 딱
시즌 중에 두 레이스를 이기는데 그게 딱 모나코랑 이탈리아냐.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게 쓰면 욕먹는다고. 그렇죠. 24C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확통을 배운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게 딱 했을 때 24. 모나코랑 이탈리아가 나올 확률이 이게 힘들다는 거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짜 죽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어쨌든 가성비가 높았던 24시즌이었다. 근데 25시즌은 뭐 우승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자,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팀인 윌리엄스를 보도록 할 텐데 24시즌에는 하위권이었고 네. 25시즌에는 중위권이었고 네. 그렇다면 26시즌에는 이제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자, 뭔가를 해야겠는데 네. 일단 기대되는 점은 바울스의 리더십. 아까 토토볼프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인데 이 바울스 감독이 굉장히 한 몇 년 전부터 네. 이 윌리엄스를 맡아가지고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팀의 체질 개선에 들어가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립된 리더십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놈의 약팀 DNA는 작년으로 극복을 했다. 윌리엄스가 사실 90년대 굉장히 강팀이었지만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거의 레이스 우승이 없을 만큼 암울한 시기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많이 털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24년도에 하위권, 25년도에 중위권이었으면 26년도에는 상위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리스크로 보자면은 사실 바르셀로나 테스팅 때 이제 불참을 했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 데이터를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모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네. 그리고 이 항상 불안했던 신뢰성 문제. 작년에도 윌리엄스의 차량이 약점으로 꼽혔던 게 신뢰성 문제였고 레이스를 하다가 누구랑 충돌하는 게 아니라 차량의 결함으로 이 사인즈 선수나 알본 선수가 리타이어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의문의 리타이어였죠. 그 뭐 갑자기 뭐 레이스 시작하려고 하는데 피트레인에서 차에 불이 나지를 않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새로이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적용하는 이 26시즌에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리타이어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뭐랄까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 팀 경쟁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페라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대치가 과열돼 있다. 윌리엄스 팀 내부적으로 작년에 포디움도 해봤고 이제는 정말 우승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이제 윌리엄스 모기업 입장에서도 네. 야 이 정도면은 야 이번 시즌에 못해도 한 4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그렇죠. 정말 좀 초반에 이제 성과를 보이기 위한 조급한 결정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임스 바울스 감독이 네.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기는 해.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치? 같죠? 냉정하게 예를 들어 뭐 작년에 모나코만 보더라도 정말 온 세계 팬들로부터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략을 그냥 해냈어요. 이거는 마치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저희 같이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그 농구 반대항전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그때 당시 농구를 좀 잘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잘했죠. 농구를 좀 잘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 약간 주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반에 네. 다른 반이랑 이렇게 맞붙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한 경기 막판 2분을 남기고 네. 한 9점을 앞서 있었어. 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반별 대항전이니까 네. 이 농구에는 원래 24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슛을 쏘는 걸 24초 안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24초가 땡 됐다? 그러면 B 하고 휘슬이 불리고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 규정이 없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규정이 그러니까 원래 농구는 있는데 우리 이제 학교 농구니까. 학교 농구에서는 없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2분이 남았으니까 네. 그냥 이제 가운데 딱 그 하프코트만 넘어가가지고 네. 이제 공을 끌어안고 이렇게 등지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을 태우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 그쪽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5반이고 그쪽이 뭐 8반 뭐 이런다고 친다면 이 경기를 하면은 타구분들이 이제 응원을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농구는 5명밖에 안 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반 아이들이 그냥 보고 있어요. 제가 8반 친구들한테 네.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폴씨는 제 일반적인 성격을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쨌든 우리가 이겼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서 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8반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바울스 감독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바울스 감독 제가 MBTI 예상해보자면 약간 ENTP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최고고 약간 그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내 걸로 밀고 나가는 정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고집세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면은 내 손이 좀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초반 의사결정에서 조급한 선택 이런 건 아마 제임스 바울스 감독이라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프레드 바셀 감독에 비해서는 바울스 감독은 어쨌든 팀 내 입지가 좀 더 탄탄한
입장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팀을 22년도, 23년도 이때부터 맡아가지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바울스 감독에 대한 이 믿음이 이 팀 내부적으로 있는 상태이고 바세르 감독은 그에 비해서 어쨌든 페라리 컨스트럭터 안에서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상황이 아주 똑같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정말 그 철옹성 같은 4강팀을 뚫고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팬으로서 그래도 4등 정도는 차지해볼 만하지 근데 그러면 않나. 위에 4팀 중에서 한 팀이 내려와야 되잖아. 네, 그렇죠. 이따가 한번 그럼 순위 매겨볼 때 이제 누가 떨어질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